반갑습니다. 저는 양산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보배라고 합니다. 창조야 진화야 라는 주제로 오늘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총 6가지 테마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테마는 선생님은 창조를 믿나요? 저는 내가 발로 걸을 수 없을 때, 그러니까 태어난 지 6개월쯤 됐을 때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과학을 배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라고 해서 전혀 좀 부딪히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올해로 11년 차 교사입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 학교 두 학생이 찾아온 거예요. 한참 싸우다가 왔어요. 싸우다 왔는데 남학생은 좀 과학적으로 생각해봐라. 생명이 진화된 거지 어떻게 창조된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여학생은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여학생은 마침 작년에 학교에서 저랑 기독교 학생 동아리를 같이 하던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싸우다 와서 저한테 편을 들어달라고 온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맞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질문들은 비단 학생들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에게도 받았어요. 그 동료 교사들은 이렇게 묻더라고요. 어떻게 과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비과학적인 창조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냐?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조는 믿음이고 진화는 과학이지 않냐? 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내가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창조를 믿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 하면 과학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과학사적으로도 너무 잘 밝혀진 얘기죠. 주제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과거에는 천동설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여기에 대한 변칙 사례들이 자꾸 발견이 되면서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 맞다라고 과학이 수정되기도 했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과학의 특징이 뭐냐면 과학은 가변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잠정적인 지식 체계라는 거죠. 그리고 과학은 과학자들의 당시에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학문인 거라 잠정적인 것이지 이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자연현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관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하는 관찰도 절대적으로 참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과학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과학의 본성 중에 2가지입니다. 저는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래 과학은 잠정적인 사람들이 합의한 거지 이게 진리인 성경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해서 성경이 참이 아닌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과학으로 자연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물리를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물리교육을 전공했어요. 맨 왼쪽에 있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뉴턴입니다. 뉴턴, F는 ma 너무 잘 알죠. 근데 뉴턴 역학으로 대부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거시적 세계만 설명이 가능하고요. 미시적 세계 들어가면 뉴턴 역학 맞지 않습니다. 그럼 뭘 써야 되느냐? 맨 오른쪽에 있는 닐스 보어가, 물론 저 사람 혼자서 만든 건 아니에요. 자신의 연구소에 한 20명의 당시 천재들을 모아서 양자역학을 만들었죠. 그때 만든 양자역학으로 미시세계를 설명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아인슈타인이죠. 우주의 지금 중력장과 관련된 법칙을 여러 가지 만들었고 그것을 설명 가능해요. 근데 이 대단한 천재들이 자연을 다 설명할 수 있느냐? 이 천재들이 만든 이론도 자연을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과학 문제를 많이 풀어봤겠지만 물리 문제를 낼 때 꼭 빠뜨리면 안 되는 단서가 있어요. 단, 공기저항은 무시한다. 단, 마찰은 무시한다. 이걸 고려하게 되면 풀 수 없어요. 그리고 양자역학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해도 원소 번호 1번이 수소죠. 2번이 헬륨이에요. 그런데 헬륨은 원자에게 전하량이 플러스이니까 전자가 2개 돌고 있죠. 전자가 2개 돌고 있는데 전자 하나 이상만 돼도 양자역학으로 설명 못합니다. 양자역학으로 전자의 위치나 운동량 같은 것들을 확률적으로 계산을 할 때 전자가 하나 돌고 있는 것 정도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전자 2개 이상 도는 것은 양자역학으로 정확히 풀어낼 수 없어요.
그것만 봐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학 선생님으로서 창조를 믿느냐고요? 당연히 믿습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진리가 아닌 건 아니니까요. 자, 이제 그러면은 하나씩 과학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믿는 교사로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나씩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증거, 첫 번째는 설계도입니다. 이건 무엇의 설계도일까요? 바퀴가 4개 있는 걸로 봐서 자동차 같죠? 모형 자동차입니다. 단순한 모형 자동차의 설계도요. 저 설계도가 있다는 얘기는 뭘 반증해 주느냐? 저 설계도를 그린 사람이 있구나, 설계자가 있구나 라는 걸 말할 수 있죠. 우리 몸에도 설계도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DNA죠. 왼쪽에 염색체 한번 볼까요? 사람의 몸에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 안에 핵에는 염색체가 들어있죠. 46개 염색체가 들어있고 저기는 XX니까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여성의 염색체죠. 자, 염색체를 쭉 풀어보면 염색체 안에 DNA가 들어있고 DNA상의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유전자 A, 유전자 B로 표현된 것은 뭐 쌍꺼풀을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머리 색깔 뭐 이런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저 DNA상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생명과학 2를 배운 학생은 알겠지만 전사하고 그리고 단백질이 발현되면서 실제 형질이 발현되게 됩니다. 이 설계도를 보면 선생님이 너무 놀라웠던 것은 이 부분이에요.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조금만 이 생기세포 분열이 잘못돼도 정상적으로 배아가 발생할 수 없죠. 근데 이게 너무나 정확하게 정자와 난자로 세포 분열을 해서 정자 하나랑 난자 하나가 만나서 수정란 하나를 만듭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수정란 하나로부터 나나를 거듭하면서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를 거치면서 배아가 만들어지죠.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처음에는 하나였던 세포에서 세포가 나나를 거쳐서 마지막 포배기가 되면 자궁 내벽에 착상하게 되잖아요. 자궁 내벽에 착상하게 되면 그때부터 세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너는 신경계가 될 부분, 너는 심장이 될 부분, 너는 팔과 다리가 될 부분. 그 기작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아직 잘 몰랐어요. 최근에 들어서 포유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저 DNA 안에 다 설계가 들어있죠. 근데 이게 너무나 정확하고 완벽한 설계도가 존재한다는 것, 이거 자체가 보다 더 정확한, 더 확실한 창조의 증거가 있을까라고 선생님이 생각해요. 두 번째는 이제 생명의 기원입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죠.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교수님이 진화론자이자 생물학자로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TV 강연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중에도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진화론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이걸 설명할 때 문제는 확률이라 얘기하는데 지구상에서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확률은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합이 14가 될 확률이래요. 주사위 하나의 최고 숫자가 6이잖아요. 2개 던져서 최고 나올 수 있는 숫자가 뭐죠? 12예요. 그럼 14라는 얘기는 절대 불가능하다.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거 너무 불가능한 일이 발생한 거다라는 부분은 다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간단한 설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라고 믿는 거다. 여기는 인정해요. 그런데 과학은 입증을 해야 되니까 물론 과학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이 부분에 동의를 하겠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이거는 입증 불가능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가설을 세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빼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대표적인 가설은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외계로부터 왔다. 지금도 지구에는 운석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은 원시 지구에서도 이런 운석과의 충돌에서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닐 것 같지만 이렇게 인정해 버리면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외계 그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전혀 답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 가설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이게 아니라 지구에서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를 밝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운 가설이 원시 대기에서 유기물이 합성되었다. 이거는 통합과학 시간에 여러분 아마 배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혼합 기체에다가 고압 전류를 흘려주면 아주 기본적인 이런 아미노산 분자들이 합성된다라고 이걸 실험적으로 입증했다라고 하죠. 근데 이렇다고 해서 지구의 생명이 이 방식으로 탄생했다라고는
아무도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거 역시 진화론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요. 저렇게 사실 생명의 기원이 만들어지려면 스스로 복제 가능한 분자, 그러니까 DNA나 RNA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먼저 DNA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역시 DNA가 복제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단백질이 필요해요. 근데 단백질은 뭘로부터 만들어지냐면 DNA가 전사하고 발현해야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단백질이 먼저나 DNA가 먼저냐?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DNA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걸 포기하고 RNA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RNA는 비교적 단순하니까요. 그래서 RNA 월드라고 혹시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RNA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 RNA도 어쩌다 우연히 굉장히 복잡한 분자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은 사실 다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학부생 때 생물학을 배우면 생명의 기원 챕터는 생물학 교수님이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직 정확하게 입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도 잘 모르신다고. 이거는 그냥 우리 같이 의논해 보는 걸로 하자라고 넘어가는 부분이야. 그래서 진화론자들도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이건 다 동의하는 부분이야. 그러면 생명의 기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맞는 이 답이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생명의 기원에 대한 부분은 말하기 힘들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변이를 가지고 진화론을 얘기합니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쓰게 된 배경부터 먼저 볼 건데요. 진화론 배경 중에 첫 번째는 종의 다양성.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법한 갈라파고스 군대 핀치새의 부리가 이렇게 다양하고 종이 다양하더라, 이런 걸 관찰합니다. 어떻게 이게 다양해졌을까? 궁금했던 거죠. 근데 당시 유럽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게 있었는데 인위적인 품종 개량, 이게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개 품평회도 하고 했대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인위적으로 품종 개량을 통해서 인위 선택을 통해서 다양한 종이 만들어질 수 있구나. 그러면 갈라파고스 군도의 그 핀치새들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았지만 자연적으로 선택이 일어난 게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다양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배경에는 린네라는 식물학자 출연도 있죠. 이 린네는 창조론을 믿는 창조론자였어요. 자, 린네는 당시에 유럽의 이제 대륙 간의 이동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생물을 관찰하게 돼요.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양한 종류를 보게 되고 또 그 당시에 현미경까지 발견이 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생물까지 보니까 뭐야, 생물이 이렇게 다양하고 많아? 이렇게 세계가 너무 복잡한 거야. 생물 종도 너무 많고. 그러면 이걸 좀 규칙적으로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생김새가 비슷한, 형질이 좀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서 종, 비슷한 종끼리 묶어서 속, 비슷한 속끼리 묶어서 과, 목, 강문계, 이렇게 생물 분류 체계를 완성하죠. 그러면 현생 인류는 이 종명이 뭘까요? 호모사피엔스에 속합니다. 사피엔스는 종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속이 호모, 인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인간 속에 속해 있는 사피엔스, 슬기라는 뜻이죠. 호모사피엔스가 현생 인류의 종명입니다. 린네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린네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사람이 호모사피엔스로 분류가 되면서 사람도 자연의 일부랑 똑같다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윈의 종의 기원에도 호모사피엔스가 여기 들어가게 되죠. 1859년에 앞에서 말한 이런 배경으로 다윈이 종의 기원을 써서 발표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다윈의 노트에서 나온 생명의 나무입니다. 저게 말하는 것은 공통조상으로부터 변이로 인해서 또 자연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다양한 종이 분화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진화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거 몇 가지를 짚어보자면 이런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거는 진화론에서도 틀렸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진화론에서도 이렇게 수평적인 진화는 이거는 틀렸다고 말해요. 그래서 침팬지로부터 현생 인류가 됐다, 이건 틀렸다라는 것에 다 진화론자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대신에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형태는 이런 형태에 가깝습니다. 방사형 구조죠. 그래서 공통조상으로부터 이렇게 다양하게 가지치기해서 방사형으로 그린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 어릴 때 생물 교과서에 실렸던 거예요. 발생학적으로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진화했다. 이거는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죠. 해켈의 발생 반복설은 조작을 인정하게 됩니다. 1998년 해켈이 그림을 조작했대요.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진화론의 증거로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진화는 우리가 관심 있는 인류 부분만 떼서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현생 인류죠. 현생 우리 인류. 자,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는 침팬지와 비교적 최근에 갈라져 나왔다. 그 침팬지와 그리고 현생 인류 사이에는 공통 조상이 있었을 텐데 그 공통 조상은 사람보다는 침팬지에 좀 가깝지 않았을까? 이게 한 700만 년 전, 한 500만 년 전, 500만 년 전에 갈라져서 계속 분화돼서 나왔다. 이게 현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진화 모델입니다. 종간의 진화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침팬지에서 사람이 됐다 이런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의 멸종과 분화만 인정하고 있어요. 네. 이게 현대 말하는 진화. 그럼 종이 기원의 문제점 하나씩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점은 일단 핀칫새의 부리가 다양하게 이렇게 종이 분화된 거나 아니면 개의 종이 이렇게 다양해진 거. 이게 종은 명칭은 다르지만 핀칫새도 다 새예요. 그리고 개도 다 개죠. 종이 다르다 해도. 그래서 종이 기원은 모두 종류 내에서의 변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이때 종류대로는 무엇을 의미하냐? 린네의 분류에 종속, 과목, 강문계 중에 우리가 방금 말했던 종이 아니라 속이 또는 과 수준에 해당하는 종류라고 이제 이렇게 뭐 창조과학이나 아니면 모든 창조론자들은 이 부분에 이렇게 합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이 기원의 문제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종류 내에서의 변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건. 두 번째 종이 기원의 문제점은 멘델 유전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건 중3 때 멘델 유전 법칙 다 배웠을 거예요. 멘델 유전 법칙은 어버이가 갖고 있는 유전자가 생세포로 분리돼서 들어가서 그게 결국 자손에게도 어버이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유전자 재조합을 하든 뭐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부모에게 없었던 유전자가 그렇게 생기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진화론에서 말하는 종의 기원은 공통조상으로부터 분화될 때는 유전자의 개수가 늘어나요. 유전자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은 멘델 유전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부모의 유전자를 자손이 받아야 되니까 부모에게서 없었던 유전자가 자손에게서 나타날 수 없잖아요. 네, 동의하면 고개를 끄덕 해주시면. 네. 일단 세 번째 종이기원의 문제점은 그 다윈이 종이기원을 쓰고 뒷장 부분에 보면은 염려했던 게 있어요. 내 말이 맞다면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화석이 발견돼야 되는데 당시에는 중간 종이라고 여길 만한 화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하고 중간 종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내 이론은 폐기되어야 될 줄 모른다라고 종이기원의 글을 썼어요. 근데 후대에 이뤄서 이제 진화론자들이 이런 화석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화석이 틱탈릭 화석입니다. 이 화석. 얼마 전에 뭐 차이나는 클래스에서도 그 진화론자 교수님이 나오셔서 이거 소개하시더라고요. 어류와 양서류의 중간종 화석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정말 중간 형태의 화석이 공통조상으로부터 이렇게 다양한 종이 분화됐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앞에서 선생님 과학은 본성 중에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걸 관찰하는 과학자가 어떤 이론을 가지고 이걸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다르게 보인다는 얘기죠. 이 개통도를 해석하는 진화론자 입장에서는 이게 중간 형태의 화석이 그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창조론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그냥 종류대로 다양하게 생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그 중간종의 화석이 진화하는 단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름에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나름에도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창조를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최근에 침팬지 22번 염색체를 완전 해독을 해봤대요. 침팬지는 염색체 개수가 18개예요. 사람은 46개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유사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중 침팬지 22번 염색체를 완전 해독을 해봤더니 같은 게 17%에 불과하더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더라. 그럼 완전히 다른데 이걸 진화론의 입장에서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침팬지와 현생 인류가 분화가 된 시점이 굉장히 오래 옛날이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유전자가 이렇게 많이 달라진 게 되니까. 그래서 한 500만 년 전에 침팬지와 인류가 공동조상에서 분화됐다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사실 같은 게 17% 다른 게 83%면 진짜 전혀 다른 거거든요. 이걸 진화론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만 창조론 입장에서는 원래 다른 종류였던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자, 창조자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처음에 린네가 종속, 과목, 강문계 여기에서 유사한 형태적으로 혹은 원리적으로 유사한 것들을 묶어서 이렇게 분류를 했잖아요. 근데 왜 형태적으로 유사한 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느냐? 이게 진화론자들의 그 프레임으로 볼 때는 진화된 거지만 창조론자 입장에서 보면 설계자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과학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 사실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 진화론에 문제가 있어요. 진화론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도 있거든요. 자연 선택이 너무 당연하다. 이 찰스 다윈은 상대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비교에 대해서 굉장히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적자 생존, 그러니까 더 우수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우수한 형질을 갖고 있는 종이 살아남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생화 그 출현을 이제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생화 기반으로 해서 유대인 대학살, 집단 학살의 근거가 되기도 했었죠. 우수한 인종, 인류의 우수한 유전자만 남긴다. 그 다음에 또 비교하는 거. 나 혼자만의 가치를 특별한 가치로 보지 않고 상대와 늘 비교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진화론에서 온 관점이 아닐까. 또 1등 위주, 1등만 살아남는 거. 역시 이것도 진화론이 우리 사회에 미친 이데올로기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진화론은 패러다임으로서 진화론 이런 과학자들에게 들어와 있고 우리가 과학 교과서에서도 이게 계속 소개가 되니까 은연중에 내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분명하게 진화론에 대해서 어떤 게 문제점인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죠. 진화론자들은 어쩌다 우연히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말해요. 그러면 나의 가치가 보잘것없는 것이 되죠. 그래서 늘 남과 비교하게 되고 또 내가 1등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너는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진화론을 수업 시간에 또 가르치기도 하면서 선생님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면 일단 첫 번째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죠. 성경은 과학을 가르쳐 주려고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주의 기원이 되었고 어떻게 생명의 기원이 되었고 이걸 말해주려고 쓴 책이 아니죠. 그래서 과학책에 필요 없어서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해서 과학의 진리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과학으로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모두 설명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역이 부인되는 것 역시 아닙니다. 과학은 사람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잠정적인 것이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그렇지만 과학을 공부할수록 더 많은 지식을 알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이 세계를 정교하게 만드셨고 내 몸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